들창코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양악 전 코 수술 후에 양악 후 코가 들려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은 완전 반버선이 된 것 같아요. 남자입니다. 또한 늑연골 말고 귀연골로도 가능한지, 이노핏으로 수술하면 보통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코를 길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제 선배님이신 여기 서만군 선생님이 책에 이제 쓰여 있는 그림으로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혼날래나? 서만군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해서 아마 혼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있는 코어의 아나토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있는 게 알라 카틀리지라고 하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어퍼 카틀리지라고 하고요. 뭐 스카나 티슈나 캡슐이 있고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이렇게 열어 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들렸다라는 거는 요 알라 카틀리지를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우리가 해서 코 길이를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은퇴하시고 몽골에 계신 백무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디로테이션 그래프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알라 카틀리지랑 어퍼 카틀리지랑 오퍼라테랄 카틀리지를 분리를 해서 여기를 공간을 만들어서 얘를 앞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눌러붙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골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쪽은 귀연골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디로테이션 그래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eptum을 이렇게 띄어가지고요. 이걸 septal extension graft라고 하는데 코 안에 이렇게 septum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거든요. 가운데에 있는 거. 이거를 여기서 요만큼을 떼가지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앞으로 연장을 해서 이걸 벌려주는 이런 걸 SEG라고 하고요. 이건 비어드라는 그 외국 선생님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septal expan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쪽만 있거는 되는 건데 양쪽을 다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L-shape strut이라는 걸로 이제 서만금 쌤이 이건 만드신 건데 요런 방법으로 L-shape을 연결해서 올리면 콧대에 세워주는 스트럿도 만들면서 길이도 연장하는 요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건 환자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귀연골로 하려면은 요거는 가능하고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septum이나 늑연골로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안면 윤곽 말고 윤곽 주사로 인해 살처짐이 발생할 수 있나요? 윤곽 주사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체가 없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약 이러면 정체가 있나요, 여러분? 그 한의원에서 많이 주는 보약. 저도 어렸을 때 막 먹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정체가 뭔가요? 성분이 뭐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윤곽주사도 사실은 병원마다 어떤 거를 윤곽주사라고 하는지 레시피가 너무 다양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윤곽주사 정리해 놓은 영상 되게 긴 거 있잖아요. 논문 한 30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 그 정리한 거. 정체가 모호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로 인해서 살처짐이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 거의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미국 가면 총 맞나요? 이런 말이나 똑같아요. 미국에 가면은 총기가 합법이니까 미국 가면 총 맞나요? 이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얼마 전에 또 뭐 한국인 교포가 뭐 인종차별 때문에 뭐 총 맞고 뭐 두드려 맞고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럼 미국 가면 두드려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진 않죠. 근데 미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고 살고 있는데 두드러 맞고 총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자체가 미국 가면 총 맞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맞을 수 있죠. 인종차별 당해서 집단 폭행 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답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런 식의 질문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방송하면서 느끼는데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냥 네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 될지.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윤곽주사 중에서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피부의 그 탄력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부피를 줄이는 그런 걸로 하면 처짐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미국 가면 LA 쪽 가면은 그 베트남 갱들이 있고 이렇게 아시안 그 중국계 갱들이 있는 동네 가면 총 맞을 수도 있죠.
그 슬럼가라고 하는데 가면 뭐 마약 팔고 이러는 데 있거든요. 그럼 뒷골목 가면은 괜히 돈 뺏기고 칼 맞을 수도 있고 총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 안 가잖아요, 우리 잘. 그러니까 미국 간다라는 걸로 퉁치지 마시고요. 좀 디테일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윤곽 주사라는 애가 정체가 참 불분명한 애다. 그냥 마치 보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보약 먹으면은 얼굴이 달덩이가 돼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동안 문제가 됐던 건데, 이제 보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한의사 중에 어떤 분이 거기다가 저희가 의료용으로 쓰는 스테로이드를 넣어가지고 살이 찐다, 뭐 식욕 입맛을 돋궈주는 보약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던 적이 있죠. 근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문페이스라고 그래서 얼굴에 달이 뜨고 버팔로 험프라고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목이 두꺼워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를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답식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아주 현실적이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가는데 뭐 총 맞을까봐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좀 그런 현실적인 생각도 좀 하자고요. 음식을 씹을 때 질기거나 오래 씹고 있을 경우 광대 쪽 아프면 밑에 턱은 아니고 위쪽이 아픈 경우는 어디가 문제인 건가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광대나 턱이 문제가 아니라 턱관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턱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턱관절을 수술하거나 턱 쪽을 조금 많이 보시는 선생님들은 딱딱한 거 씹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엊그저께도 그 구강외과 하는 후배 동생이랑 같이 막년회를 했는데 이 자식이 술을 먹더니 오징어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새끼야 왜 오징어를 먹지 말래? 그랬더니 턱관절에 안 좋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럼 뭐 고기도 먹지 마? 그랬더니 고기도 먹지 마 이러는 거예요. 술 먹고서 그래가지고 에이 새끼야 정신 차려 임마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 질긴 거 이런 게 턱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턱관절 그 안 좋은 분들 또는 안면 비대칭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무릎 안 좋은데 등산 다니는 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몸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안 되려고 맨날 부드러운 것만 먹고 믹서에 갈아서 먹고 그러면 여러분 이빨 빠집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꾸 씹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질긴 거를 먹지는 말고. 이게 참 어렵죠.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들죠? 그럴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내시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치과에서 턱관절 장애, 근육 문제로 구강 아간면외과 전문의한테 양 다물면 튀어나오는 턱 근육 쪽에 양쪽 3방씩 보톡스 맞았습니다. 어제 처음 맞은 건데 오늘부터 알사탕, 관자놀이 불근 현상이 생겼습니다. 약간의 광대 밑근육이 더 올라오는 현상도 보이고요. 씹을 때 이런 현상들이 도드라집니다. 엄청 심한 턱관절은 아닌데 과잉 진료 같기도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용적으로 너무 스트레스인데 알사탕은 성형외과에서 2주 정도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지 모르겠고 관자놀이나 광대 및 근육 증상은 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인지 초기 일시적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도 질기고 딱딱한 거 안 먹고 살살 씹는데도 그러네요. 생애 처음 맞았고 약 효과가 떨어지는 3에서 6개월이면 예전처럼 100%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질문에 그냥 단답으로 드리면은요. 이런 게 싫으시면 보톡스 안 맞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앙함 때 알사탕 부위가 교근 부위라면 보톡스 용량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짝수로 맞는데 이렇게 홀수로 맞았으니까 뭐 이런 거겠죠. 교근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네모나게 있는데 만약에 보톡스를 이렇게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약이 이제 반응을 하는 데가 요런 데는 반응을 해서 근육이 수축을 안 하겠지만 요 부분은 다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알사탕이 될까요? 요런 데가 알사탕이 되겠죠. 그럼 요런 데 한 방 놔주면 돼요. 간단하게는. 근데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것 같고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이 된다면 보톡스 맞지 마세요. 과잉 진료는 아니에요. 보톡스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시간 지내시다 보시면 좋다 하실 거예요. 아, 왜 짝수로 맞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모난 데다가 내가 이렇게 놓는다면 홀수로 놓으면은 이렇게 맞으면은 여기가 약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톡스라는 애를 맞을 때 교근이 이렇게 있으면 3등분을 하자. 그래서 여기는 많이 맞고, 여기는 조금 맞고, 여기는 아예 맞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약을 주사를 할 때,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은 요 주사 약이 들어가고,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영역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뭐 다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이 퍼져서 효과를 발휘하는 영역이 요 정도니까, 요 정도면은 밑에 근육은 다 마비시키는 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으면 어느 정도 약발이 들으니까, 대신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살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울퉁불퉁하진 않겠죠? 이렇게 맞으면. 그래서 근육 여기는 워낙에 얇은 데니까 굳이 맞을 필요 없고, 오히려 맞아봤자 패이기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홀수로 맞으면 이 영역이, 그 약이 퍼지는 영역이 너무 좁아서 효과를 못 보는 영역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래 링크 환자보다 덜하긴 하지만 비슷한 유형인 남자입니다. 수면 중 발성. 카타트레니아라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걸 넉터널 스피칭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넉터널이 뭐냐면 이제 잘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뭐 이런 거. 잘 때, 으아, 그러고 자는 거예요. 으아. 제일 흔한 건 이거고요.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죠. 잘 때. 근데 뭐, 밤마다 신음소리를 크게 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무호흡하고 또 연관됐다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무호흡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이거는 양압을 주면, 양압기를 달고 자면 좀 낫다고는 하는데, 뭐, 이 무턱 수술에서 무호흡이 좋아지면 이것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경험한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근데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텐데, 또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 PCL 고정 핀으로 하셨나요? 그렇다면 언제쯤 제거하는 게 안전할까요? 뭐 핀은 제거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환자분하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PCL이 완전히 녹아서 뼈가 완전히 생성된 거를 확인한 시점에 핀을 빼면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녹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제거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진짜 생긴 게 뼈가 맞는지 아니면 뼈 유사한 멋인지 그거를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음파가 고주파보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알고 있는데, 왜 고주파와 달리 초음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음파잖아요. 초음파는 음파. 그러면 음파냐 고주파냐, 이거는 결국은 이 주파수 대역이거든요. 이 진동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전극이 이렇게 있어요. 전극이 닿아요. 이렇게 전극이 있고, 고주파라는 라인은 노란 선으로 해볼게요. 요렇게도 흐르고요. 여기서 이렇게도 흐르고요. 요렇게도 흐르고요. 요렇게도 흐르고요. 요렇게도 흐르고요. 이렇게도 흘러요. 근데 열이 발생하는 거는 주로 많이 흐르는 요 영역대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초음파는 어떤 원리냐면, 피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를 발생하는 그 진동자, 우리 초음파 가습기 있죠? 그런 진동자 같은 애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얘가 진동을 막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동이 요렇게 요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얘도 요렇게 와요. 그런데 열이 발생하는 거는 요렇게 만난 부위에서만 열이 발생해요. 요런 데서만. 요런 데서만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영향이 없어요. 이렇게 겹친 데만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 요 밑에 만약에 금속이 있어. 뭐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뭐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열이 발생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전자기잖아요. 전자기. 그러니까 전기예요. 전기. 얘는 음파고 말하자면 성질이 달라요. 여기서 전기가 흐르면은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느낌, 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간다라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울세라 같은 초음파 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라고 해요. 포커스드.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겹치는 데서만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주파는 이건 바이폴라 방식이거든요. 이걸 바이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극이 두 개다 그래가지고 바이폴라라고 해요. 근데 모노폴라 방식도 있어요. 이게 없고요. 그냥 몸의 허벅지 같은 데다가 판때기로 넓게 해놓는 거. 그러면 전기가 여기서 발생을 해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몸으로 흘러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만 에너지가 집중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전극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만약에 전기가 빠져나가는 그런 데라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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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는 열이 안 나요. 근데 여기에서만 열이 나겠죠. 이게 초음파가 아니라 이게 고주파의 특징이고 전기니까. 근데 초음파는 달라요. 초음파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음파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달이 되면 열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지들끼리 겹치는 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3살 181에 79kg 남자입니다. 체질인지 팔이나 다리엔 살이 안 붙고 배랑 얼굴에 몰리게 되는데 원장님이 알려주신 심부볼 위치를 꾹 눌러봤는데 지방이 두툼하게 눈 쪽을 덮을 정도로 밀리네요. 심부볼 제거 비추인가요? 뭐 제가 환자분 안 뵙고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하나 문제는 있어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려 했잖아요. 그랬더니 눈이 덮을 정도로 밀린대요. 그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마세이 아시나요? 당구 칠 때 이렇게 마세이 이렇게 누른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신 거잖아요. 이렇게 눌러야죠. 이렇게 누르는데 어떻게 눈이 바뀌겠어요? 이렇게 누른 거죠. 이렇게. 그건 심부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얼굴에 있는 표피지방이에요. 그리고 심부볼이 어쩌니 저쩌니 보려면 사실은 CT 찍어서 보고 실제로 보면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렇게 올리면서 이거 심부볼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턱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상악 잇몸이식 임플란트 4개 했는데 수술이 가능할까? 뭐 양악수술 임플란트 했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할 수는 있는데 양악수술도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선생님 필러 시술 후 얼마 안 됐어도 결절이나 유가종이 생길 수 있나요? 앞볼 필러 시술 후 코 옆쪽이 처음부터 겉으로 뭉친 듯 동그랗게 모양이 비추고 튀어나온 게 보였는데 아무리 녹여도 그 부분은 안 녹아요. 꼭 절개로 제거하는 방법만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확률이 있을까요? 녹는 필러로 시술 받았습니다. 결절이나 유가종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맞자마자 생겼으면 혈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피가 고인 거죠. 근데 그런 경우라면 녹이는 주사를 자꾸 놓는 것보다는요. 주사 바늘로 찔러서 그냥 짜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 수술로 절개하지는 마시고 주사 바늘 조금 굵은 걸로 짜내거나 빨아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긴 글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고 뭐 한번 좀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여기서 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외모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 3천만 원이 듭니다. 뼈 수술만.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긴 했으나 큰 금액 때문에 선뜻 수술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이 외모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매일을 고민하며 생산적인 사고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누군가 무심코 연예인을 닮았다고 말할 때마다 매우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얼굴의 연예인을 닮았다고 하면 너무나도 화가 나고
그 말에 매몰되어 다른 일, 특히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군 제대 후 바로 취직해서 돈을 마련 중이에요. 제 목표는 잘생겨지는 것보단 그 연예인을 닮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너무 닮았거든요. 물론 잘생겨지고 싶습니다. 3천이라는 돈을 얼굴에 썼다라는 주변의 시선과 뼈 수술로 발생할 처짐 걱정,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지난 시간의 낭비 등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이유들로 수술이 망설여집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하자니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광적인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수술을 하고 싶으면 다른 걱정은 뒤로 하고 먼저 해보는 것이 맞을까요?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그 고무동력기라고 아시나요? 그 비행기 이렇게 대나무 쌀에다가 만들어서 종이 붙여가지고 앞에 고무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날리는 거. 고무동력기 그거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군사관학교 무슨 총장배 무슨 대회가 있어요. 고무동력기 날리러 가는. 날려서 오래 날면은 상 주는 거거든요. 좀 지금 생각하면 좀 기준이 웃겨.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거 하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눈 돌아가는 거를 본 거죠. 거기서 엔진 달고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막 고개를 해요. 장난감 비행기가 RC 비행기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국민학교 4, 5학년 때 눈이 뒤집혔어요. 너무 갖고 싶고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한 3년을 쫄랐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4학년 때부터 한 6학년 때도 그랬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쫄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진짜 엄청 쫄랐어요. 한 2, 3년을 쫄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거를 하고 싶은 이유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유가 어딨어? 장난감 갖고 싶은 거에. 그때 생각하면 좀 웃기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웃긴데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이걸 너한테 사줘야 되는 이유를 좀 만들어 보래요. 왜냐면 사실 비싼 장난감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조종기가 제 기억으로 한 30만 원 정도 했고요.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 돈 3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발사나무라고 해서 비행기 몸통, 그게 한 15만 원. 그 다음에 엔진이 한 15만 원. 그 다음에 그 나무, 발사나무라고 해서 가벼운 나무 있거든요. 그거 나무 몸통에다가 필름을 붙여야 돼요. 그 필름이 한 5만 원 돈. 그래서 전체 세트, 그 다음에 조종기 이렇게 움직이면은 모터가 움직여야지 날개도 움직이고 엔진도 속도 조절하잖아요. 그거를 다 세트로 하면은 한 돈 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 어떡해. 너무, 그때 눈 돌아가가지고 너무 갖고 싶었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쫄랐죠, 몇 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댔죠. 뭐 이렇게 바람을 뭐 과학적으로 느끼고 어쩌고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몇 년을 꼬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사준다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를 뭐 여태 오래 같이 봤지만 그날이 제일 멋있었어요. 그때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을지로 명동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백화점 안에 매장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랑 가가지고 아버지가 제 거를 뭐 이렇게 사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딱 내시는데 와 세상 저는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한 3년을 쫄라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갖고 좋았어요. 엄청 쫄랐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놀고서 비행기를 날리러 가면서 되게 잘 놀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과외하는 거. 그거 이제 뭐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하고 싶었던 게
컴퓨터 음악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미디라고 신디사이저라는 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낙원상가에 가가지고 이제 신디사이저 이제 기본 키보드랑 그런 것들을 이제 악기죠. 악기를 사고 싶어가지고 낙원상가를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막 속상 막 나 30만 원 그러니까 한 달 알바해서 30만 원 벌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달을 한 거를 모아야 그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을 모아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 망설여지는 거예요. 선뜻 못 사겠더라고요. 그때 고민했어요. 이걸 내가 300만 원이나 주고 사서 잘 갖고 놀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러 갔다가 조금 더 고민해보자 하고 등 돌리고 나왔어요. 왜 그랬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그 장난감 비행기 갖고 싶었던 거는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를 쫄라야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쫄랐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만들 수 있는 돈은 아니었으니까. 뭐 세뱃돈을 뭐 그때 1,500원, 2,000원 받던 시절인데 그거 언제 뭐 절을 몇 번을 해야지 그 100만 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사벽인 거지. 기껏 세뱃돈 모아가지고 5,000원짜리 탱크 장난감 사고 그랬었는데 그걸 100만 원을 모을래 봐요. 끝도 없잖아요. 근데 대학에 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10달을 모아가지고 3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니까 망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이고 모은 돈인데 내가 이걸 사서 잘 갖고 놀 수 있을까? 학교도 다니고 바쁜데 그럼 이거 뭐 얼마나 갖고 논다고 내가 이걸 사지?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샀어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예과 1학년 때. 그러다가 본과 2학년 때 돼가지고 방학이 됐는데 갑자기 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신디사이저랑 이런 미디랑 장비들을 사고 싶어서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낙원상가를 갔어요. 3, 4년이 흘렀죠. 갔더니 그 당시 제가 찜해놨던 모델이 모델도 안 바뀌고 그대로 똑같은데 그게 5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씨 그때 샀으면 되팔아도 되는데 좀 갖고 놀다가 되팔았어도 손해는 안 봤을 텐데 지금 500만 원 주고 살라니까 너무 아까워서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나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때보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사는 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망설여요. 뭘 사고 싶은 게 돈이 뭐 부족해서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그 돈 들여서 사는데 잘 가지고 놀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알바해서 열심히 모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가치와 내가 수술로 얻어져서 기쁠 가치를 본인이 저울질하세요. 너무 고생하고 만든 3천만 원이라는 돈 한번 가치를 따져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더 나아져서 내가 행복해질 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답은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맨날 안 하기만 했냐? 맨날 아버지 이렇게 쫄라가지고 하는 것만 했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IMF 때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요. 8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방학 때 미국 놀러 가려고 그 800만 원을요. 한 6월 달쯤에 달러로 환전을 해놨었어요. 그때 환율이 한 600 몇십 원 정도 됐었을 때 달러로 환전을 해놨죠. 800만 원 돈을. 근데 이게 12월, IMF 터지고 12월 달 되니까 달러 600원, 700원 하던 게 2,000원이 된 거예요. 근 3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놨던 800만 원이 2,400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2,400만 원이면요. 소나타 2대 값이에요. 내가 이 돈을 들고 미국을 가야 되나? 내가 이 돈을 들고 미국을 가야 되나? 아니면 미국 가는 걸 포기하고 이 돈을 그때 이제 주식을 사면은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뭐 SK텔레콤이니 이런 거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이 돈을 차라리 미국을 포기하고 달러로 바꿔놓고 아니 원화로 바꿔서 주식에다 그냥 묻어놓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했죠. 근데 그때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미국을 가는 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시간이 나한테 애 인생에 의대 다니는 학생한테 시간이 어떻게 허락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 아닐까? 돈은 나중에 벌어도 또 모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을 갔어요. 후회는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요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때 그걸로 주식을 만약에 샀으면 2,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그 당시에 최소 1억 이상의 돈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당시 시세로 생각하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한 2억 할 때거든요. 지금 한 40억 한대요. 잘못한 걸까요, 저는? 잘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선택이었고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미국을 안 가고 그걸 주식을 사서 2,400만 원을 주식에 넣어놨으면 그 돈으로 한 2억을 만들었을 거고 그 돈으로 내가 압구정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40억이 있을 거고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후회 없어요. 왜냐면 그때 미국에서 정말 재밌는 경험들, 소중한 경험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40억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정답이 어딨나요? 그냥 내가 선택한 거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본인이 선택하시길 바라고 본인이 힘들게 모은 돈, 그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쓴다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미국 다녀온 거를 굉장히 가치 있는 데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절대적으로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거 역시 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환자분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광대도 하신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광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광대를 안 했는데 왜 광대가 줄어들어 보이냐? 그 얘기를 그냥 하면요. 이런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요런 형태. 그러면 광대를 줄여서도 요렇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광대를 줄여서 이렇게 못 만들어요. 뼈가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요렇게 되면서 코가 올라가면 요렇게 되면서 코가 올라가면 요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초록색 라인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에 보톡스를 소량 믹스해서 시술하는 경우가 있던데 내성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간격, 그 시술 주기만 잘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술 주기만 잘 맞추면 뭐 6개월 단위로 뭐 짧아도 5개월 정도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맞으시는 건 괜찮은데 뭐 스킨 부스터를 뭐 매달 맞는다, 2달에 한 번씩 맞는다 이러면 내성을 만드는 직방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무턱인데 발치 교정을 했다가 잇몸 돌출은 해결이 안 되고 약간 치아 각도가 일자가 돼서 입은 들어간 상태인데요.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끝에서 턱끝까지 각도가 가팔라요. 교환면과 평면 각도가 커요. 그럼 양악으로 역회전을 한다면 지금 상태나 외모적으로 개선이 될까요? 네, 될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치아 각도를 다시 피는 역교 정도 고려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교환면이 가파르고 그 다음에 코끝 턱끝 각도가 가파르면 양악을 해서 역회전하는 게 맞고요. 그 후에 뭐 치아 뭐 이런 면이 좀 교환면이 조금 이상하다. 치아 각도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도 역교 정도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역교정은 안 해도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지니까 일단은 역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양악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말씀 주신 게 맞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 답변 감사합니다. 타병원에서 일반 고정 광대 수술한 지 2주차입니다. 수술 초기엔 몰랐는데 큰 붓기 빠지면서 45도 부분, 옆광대 부분 확실히 작아져 효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뒷광대 부분은 정면에서 봤을 때 딱히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특히 턱을 안 쓰다 보니 교근이 많이 줄어서 광대가 더 크게 보이는 걸 감안해도 뒷광대 부분 만져봤을 때 딱딱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광대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광대뼈를요. 절골을 해서 얘를 요렇게 줄이는 거잖아요. 요렇게 줄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뼈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상태에서 플레이트로 요렇게 고정을 하죠. 그러면 튀어나와 보이는 건 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안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환자분 말씀이 맞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싫어서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요 부분 갈아주고 플레이트를 박아서 요거 최소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CT 봐야 답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영상 뒷광대 검색어 치시면 영상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쉐이빙한 광대에 재수술 때 쉐이빙이 또 가능할까요? 또 쉐이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쉐이빙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CT만으로 쉐이빙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CT 찍으면 알 수 있어요. 쉐이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또 가능할까요? 또 왜 하죠? 쉐이빙으로 효과를 보는 게 고작 해야 1, 2mm거든요. 근데 또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1mm 정도거든요. 그걸 왜 하죠? 별로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쉐이빙하는 방식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뿔처럼 튀어나오는 게 있다면 모를까? 그거 아닌다면 한 번 쉐이빙해서 줄어든 게 부족하다고 또 하자고요? 글쎄,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악수술하고 너무 괴로웠다고 방송해 주신 건데 너무 아파서 근데 지금 한 6, 7개월 됐을 때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질문 내용은요. 핀 제거함과 동시에 귀리 사각턱 다듬어 준다. 그러면은 어차피 입안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비추천하실까요? 아니 핀 제거하려면 어차피 입안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핀 제거하고 나중에 입안 또 열 필요는 없고요. 핀 제거하면서 다듬는 걸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술하신 선생님 말하는 거에 왜 인터넷에서 질문을 하실까요? 제가 이 환자를 수술한 의사라면요. 좀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결혼은 이 여자랑 하고 사랑은 이 사람이랑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저작근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발달되었을 때 보톡스를 주입해서 원상 회귀 수준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근이 저작근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이유일까요? 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씹어서 발달한 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에 따라 다르겠죠? 뭐 보톡스 맞으면 좋아지겠죠? 근데 교근하고 저작근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저작근은 이 마세터 머슬, 겉에 있는 마세터 머슬하고요. 안에 있는, 턱 안쪽에 있는 테리고이드 머슬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당기고 안에서 당기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테리고이드 머슬은 턱 안쪽에 있으니까, 턱 안쪽 면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근데 얘도 저작근이고요. 교근은 밖에 있는 저작근이죠. 안에 있는 테리고이드 머슬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익상근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좀 어렵죠. 그런 근육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말은 아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다. 얘가 더 큰 개념이다. 얘가 더 큰 개념이고 얘가 이렇게 속하는 요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잘 때 이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저작근이 커진다 그러면 보톡스 맞으면 좋아져요. 그럼 갑작스러운 운동은 피부가 처질 수 있다는 소린가요?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산책을 3시간 정도 며칠 하고 난 뒤 갑자기 피부가 많이 처졌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산책을 3시간 며칠 했더니 피부가 많이 처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운동을 해줘야 할까요? 피부 탄력 올리는 법도 알려주세요. 며칠 3시간 산책했다고 이렇게 피부가 처지고 살이 빠질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환자분 따라 뭐 다르겠지만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른데 운동을 유산소 운동 이렇게 산책하는 것 정도로는 피부가 처진다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제 친구가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페북에 맨날 그걸 올려요. 어쩌다 달리기, 200일째. 이러면서 진짜 200일을 달리고 있어요. 매일 한 5km, 10km씩. 정말로. 그러더니 뭐 마라톤 대회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살이 빠져가지고 지금 막 축 늘어져요. 걔는 하루에 5km, 10km씩 지금 거의 200일이면 얼마예요? 한 7개월, 6, 7개월을 지금 뛴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얼굴에 지방이 싹 빠졌어요. 나이가 지금 제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늘어져가지고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러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러면서 정환아 내가 너를 볼 일이 생긴 것 같아 이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페북 보면서 느꼈거든요. 야, 너 이렇게 뛰면은 얼굴 완전 상할 텐데. 근데 그 정도로 과한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뭐 산책 좀 했다고 살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분 수술경과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CT 안 찍으신 건가요? 네, 아직 안 찍었어요. 저 정도 PCL이 얼마나 녹은 건지, 뼈가 단단해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얼마나 녹았는지는 뭐 올해 이제 겨울방학 때니까 아마 올 것 같은데요. 이 친구 오면은 뭐 찍어서 보긴 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안 녹았을 것 같고요. 뼈가 단단해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단단해지는 거를 뭐 보려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 다 녹은 다음에 조직 검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여러분한테 또 공유하도록 할게요. 위턱 축소 수술이라는 것도 있나요? 상악 수술. 이건 뭔가? 양악은 상악과 하악을 포함해서 양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악 수술도 따로 있어요. 하악 수술도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양악 수술이라는 거에서 양악이 양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상악 하악을 포함해서 바이막실라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위턱만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표정 근육이 있다는 그 위치가 어떤 선생님은 심부볼 근육이라고 하는데 심부볼 근육 어떤 선생님 제 얼굴 그 위치에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어서요. 보톡스 맞으면 없어질까요?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선생님이 누구실까요? 심부볼 근육은 뭘까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 말씀드리는데 심부볼 근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요. 이런 심부볼 근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요. 어떤 선생님은 성형외과 선생님은 최소한 아닐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용어 만들면 인터넷 세계에서 이런 잡음을 만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다음에 심부볼이랑 뭐 볼록한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나온 건 이 리소리우스라는 머슬이고요. 표정 근육이니. 지금 여기 보면 노랗게 표현된 거.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리소리우스 머슬이 있는 데를 보시면요. 여기가 근육이 되게 여러 개가 막 엉켜 있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리소리우스 입가 끝에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제 얼굴로 보여드리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인쇄 때 보조개 여기 올라간 데 있죠. 이거. 여기 저 여기 보조개 있거든요. 이거 보조개예요, 여러분. 주름 아니에요. 우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보조개입니다. 이거. 요 보조개를 만드는 게 리소리우스 머슬이에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근육이 만나요.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데쿠세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엉켜서 눌러붙은 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심부볼 근육이 뭔데? 이건 다 각자 이름이 있어요. 이 근육 한 장 한 장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심부볼 근육이라는 거는 얼굴 표정 근육에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보톡스를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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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안면마비 온 것처럼 보여요. 여기다 보톡스 맞으시면 어떡해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루스 머슬이 주로는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요게 심부볼이죠. 아니, 심부볼 여기 있는데 근육 근처에 있다고 이걸 심부볼 근육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마음대로 붙이는 게 어딨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기 보톡스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입 돌아가 보일 거 아니에요. 웃을 때도 어색해지고 삐뚤어져요. 안 돼요. 심부볼 근육이라는데 여기다 보톡스 맞는 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표정 근육이라 자칫하면은 이런 표정 지을 때 삐뚤어져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런 용어는 제가 배운 성형외과 해부학에는 없고요. 뭐 이런 아틀라스 아무리 봐도 해부학 교과서 이런 아틀라스 아무리 봐도 심부볼 근육이라고 이름 붙인 건 없어요. 이건 본인이 만드신 것 같은데 자칫 잘못 맞았다가 입 돌아가는 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안 돼서 웃을 때 한쪽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파운드 리프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침습적이니만큼 가장 강력한 레이저라고 하던데 대신 그만큼 붓기와 멍을 감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시는데 제가 이런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운드라는 리프팅 기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뭐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뭐 프로파운드도 그렇고 뭐 뭐죠? 그 지방 뭐 얇게 해준다는 거. 그것도 한참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울세라랑 고주파 써마지 여기까지만 써봤고요. 그 이후에 나온 기계들은 제가 직접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전성 비대칭 돌출인데요. 오른쪽이 더 튀어나왔어요. 남들은 모르고 저 혼자 컴플렉스예요. 오른쪽이 조금 돌출됐는데 제 눈이 왼쪽 눈 위치가 높고 돌출된 눈 위치가 낮아서 1, 2벽이겠죠? 1, 2벽을 치면 눈이 더 내려올 것 같은데 3만 쳐도 되나요? 이건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할 텐데 저는 이 수술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니어서요. 이거는 조금 대면 상담하셔서 이 수술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만나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길 저는 좀 권해드릴게요. 원장님, 턱끝 전진술하고 비율도 깨지고 아랫입술도 많이 말렸는데 혹시 말린 아랫입술이 본시멘트로 턱끝 보강해주면 다시 밖으로 입술이 나올 수도 있나요? 뭐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셨고요. 답변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수평절골 수평전진을 했는데요. 입술이 떨어져서 아랫니가 보이고 입술 밑이 고정되어 아랫입술이 안 움직입니다. 마녀턱처럼 근육이 처지는 느낌은 없는데 원인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턱끝 전진하고서 입술이 안으로 말리는 거,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 다음에 턱끝 전진하고서 이렇게 입술이 고정돼서 아랫입술이 안 움직이는 느낌 들고, 그다음에 입술이 이렇게 처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아랫니가 아랫 잇몸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입술이 이렇게 얇아지는 거, 이렇게 얇아지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흔한 턱끝 수술의 부작용인데 그 질문을 한 번에 정리를 하면 그래요. 우리가 턱끝 수술을 할 때 워낙에 정상적인 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게 멘탈리스 머슬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막을 찍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여기 점막을 찍고 들어가서 여기 자르고 근육을 자르고 멘탈리스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자르고 그 다음에 뼈를 타고 들어가서 박리를 한 다음에 뼈를 전진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진을 한 다음에 뭐 플레이트 고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봉합을 할 텐데
홍합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입술이 안으로 말리는 거,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 있거든요. 짧아진 느낌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이 멘탈리스 머슬을 잘 당겨서 꼬매줘야 되는데 꼬매지 않고 요 점막하고 요 점막만 꼬맨 거예요. 그러면 요 점막하고 요 점막하고 꼬매고 이 근육이 잘 꼬매지지가 않으면 이 점막이 계속 요 안으로 말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상태에서 요 그림에서 여기가 짧아져요. 요게. 그러면은 이 입술이 안으로 이렇게 말리겠죠. 여기가 짧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안에서 이렇게 잘 안 꼬매지면 얘가 안으로 짧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입술은 안으로 말려요. 그래서 근육이 제대로 안 꼬매졌을 때 입술이 말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입술이 밑으로 처진다 그랬잖아요. 이 방향으로 늘어진다 이렇게. 이 부분이 짧아지면 말리기도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멘탈리스가 끊어지면 연결이 안 된 채로 여기 살이 처지면 얘가 이렇게 처지면서 입술도 같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턱끝 수술할 때 여기 근육을 잘 묶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렇게 있던 근육,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있었어요. 가르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꼬매야 될까요? 어떤 때는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갈랐어요. 다시 꼬맬 때 최소 요렇게는 꼬매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이렇게 있었어요. 워낙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근육을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턱에 볼륨이 늘어났어. 예를 들면 턱이 전진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요. 얘를 너무 바짝 꼬매면 아예 여기가 붙어버려요. 얘가 완전히 붙어가지고요. 입술이 안 움직이는 증상이 생겨요. 이렇게 꼬매면. 근데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꼬매면 그런 붙어버리는 증상이처럼 느껴져요. 근데 요 정도로 꼬매놓으면 또 늘어지는 증상이 생겨요. 자, 정리하면 뼈를 많이 줄였을 때 뼈를 볼륨이 줄었어요. 잘랐어요. 뭐 자르고 뭐 길이를 줄이고 이랬어요. 그러면 근육이 짧아져야지 제자리인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꼬매야 돼요. 근데 여기 뼈를 길이를 늘리거나 확장을 하거나 뭐 보형물이 들어갔거나 이랬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꼬매면 안 되고 이렇게 있던 애를 약간 이렇게 꼬매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편안해져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근육을 아예 꼬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턱끝 근육 묶기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하지 말라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살처리 이런 용어를 쓰면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내가 하면 입 다무는 게 편해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죠. 그럼 이론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계속해서 그런 주장만 하는 게 저는 불편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에요. 80년대 논문인데 턱끝 수술을 하면 이 턱의 멘탈리스를 꼬매서 이렇게 잘 꼬매줘라. 이게 80년대 나온 논문이에요.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온 거예요. 이 마이텍이라는 걸 써서라도 묶어라. 턱이 그 마녀턱처럼 늘어지면. 이렇게 나온 게 80년대 논문이고요. 이건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근데 턱을 전진하거나 이랬을 때 요 근육, 이거 칼라 사진인데 요게 멘탈리스 끄트머리고요. 여기가 멘탈리스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근육을 잘 묶어줘라.
멘탈리스 머슬 리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언급을 딱 해줬단 말이에요. 멘탈리스 머슬 리서스펜션이라고 딱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다 대놓고서 턱끝 근육 먹기 하지 마라.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다. 뭐 신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살처리 이러면서 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면 뭐 무조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인터넷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속 혼돈하는 거예요. 그냥 원리를 이해하세요. 볼륨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렇게 있던 근육을 이렇게 꼬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볼륨이 늘어나고 길이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있던 근육을 약간 이렇게 꼬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찝힌 느낌 아니면은 늘어진 느낌으로 뭐 입술이 말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락을 위해 턱관절 바로 위 부분을 지속적으로 눌러왔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여기 누르지 마세요.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눌러요? 경락을 해서 이거 누르면 뭐가 좋아지는데? 얼굴이 작아져요? 아니면 뭐 아픈 게 사라져요? 뭐 예뻐져요? 뭐 혈자리를 눌러서 뭐 똑똑해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누르지 좀 마세요. 마사지하고 이러는 거 괜찮은데 막 이렇게 막 누르는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러한 미세 손상이 반복되고 누적되어 턱관절염과 이상이 생겼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이 턱관절염이 회복되었을 때 턱관절의 흉살이나 흉진 부분이 작게나마 생겨 얼굴이 커질까요?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커져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막 피부가 시커매요. 막 이렇게 그 화성인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냅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6개월 있다 봤더니 색깔도 돌아오고 튀어나온 것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러면서 얼굴이 커질까봐 걱정한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 거를 왜 하면서 일을 만들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경락하시면서 얼굴 작아진다고 막 세게 누르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도움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 작아지려면요. 365일 진짜 아파서 미치겠는 통증으로 쉬지 않고 24시간을 누르면 뼈가 조금 한 1mm도 안 되게 변할 거예요. 대신에 그러면서 피부가 시커매지고 흉살이 생겨서 우리 발바닥에 그 구두 신어서 흉살 생긴 것 마냥 딱딱하게 튀어나옵니다. 전혀 효과 못 봅니다. 선생님, 다른 유튜브 하시는 의사분 중에 어떤 TV라는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무턱 수술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존 강도의 120% 수준으로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무턱 수술이 결국 턱끝 전진술이랑 동일한 거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르시다 보니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말한 분이 만약에 성형외과 의사라면요.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너무 공부를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턱근 전진 2단 전진을 한 경우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요렇게 있는 뼈가 단단할까요? 아니면은 요게 매끈하게 다 붙어 있는 뼈가 단단할까요? 그냥 상식 퀴즈 합시다, 우리. 요렇게 붙어 있는 뼈가 단단할까요? 아니면 요런 절골 라인 없이 매끈하게 한 덩어리로 있는 뼈가 단단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칼집 안 난 이렇게 덩어리가 단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120% 단단하다고 말하는 그 궤변은 뭐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리 정강이가 뼈가 부러졌거든요. 공사판에서 자갈밭에서 뛰어놀다가 자빠져가지고. 롱본, 다리뼈 같은 롱본이 있잖아요. 다리가, 뼈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요렇게 뼈가 있었어요. 근데 제 뼈가 요렇게 부러졌거든요. 정강이 뼈가. 송빈 씨 말이 맞아요. 초콜릿 부러지듯이 똑 부러지죠.
성빈 씨 표현이 정확해요. 초콜릿 그 부러뜨려 먹으라고 잘라 먹으라고 금거 놓은 거나 똑같죠. 달고나 별 마크 찍어준 거나 똑같죠. 근데 제 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근데 요렇게 뼈가 부러지면요. 이 뼈가 났을 때 여기에 요렇게 보니 스퍼라고 해가지고 요런 애들이 막 생겨요. 이렇게 도톰하게. 그래가지고 요 뼈가 붙어요. 그때 제가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저 부러진 거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뼈가 붙으면 전에 뼈보다 단단해져.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바뀌어요. 뭐 여기 조금 더 생겨서 120%라고 얘기했다 칩시다. 여기 10%, 여기 10% 해서.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그럼 그냥 100%예요. 근데 얼굴뼈는 이런 롱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사지, 다리에 있는 뼈를. 그 다음에 막성뼈라고 해서 얇은 막뼈는 머리뼈, 얼굴뼈, 골반뼈는 막성, 멤브라너스 본이란 말이에요.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요. 부러졌다 붙었는데 어떻게 더 강해져요. 이건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성형외과 공부를 했으면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래요. 선생님, 입안 쪽 절개 부분에 흉살이 크게 잡혔는데 피부 겉이 아니라 입안으로 흉살 주사를 맞아도 안쪽으로 쑥 꺼져버릴 수도 있나요? 네. 입안으로 쑥 꺼져버리면요. 튀어나온 것보다 여러분 더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바와리 끼고 음식이 그 오목한데 끼거든요. 그럼 더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원장님 영상에서 말씀하신 키닥터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키닥터가 뭐냐면요. 어떤 제품 업체, 의료기기나 뭐 레이저 기기나 이런 거에서 뭐 제가 지금 뭐 키닥터를 한 게 그러니까 티아널 바이오팹 그다음에 애니메디 솔루션에서 이노핏 그거 만든 거 그다음에 옛날에 울세라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올 때 울세라 키닥터 했었고 그다음에 리포소닉이라고 배에다 대고서 지방 녹이는 초음파 기계가 있었어요. 그 기계도 제가 키닥터였고 그런데 문제는 키닥터라는 게 뭐냐면 제품 개발을 아예 초창기부터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키닥터도 있고요. 아니면 제품이 한국에 수입이 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인디케이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줘야 될지 어떤 부위에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업체에 가르쳐주고 의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키닥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장비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장비나 어떤 뭐 재료 이런 걸 다 개발하는 단계부터 같이 함께 하는 키닥터가 있고 수입된 장비나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업체랑 이렇게 상의하거나 그래서 의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그렇다고 뭐 키닥터가 더 훌륭하냐 뭐 그렇지는 아니지만 그 제품이나 그 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알고 조금 더 많이 안다.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얼굴뼈 재수술을 여러 번 받은 사람들도 핀 제거를 권유하나요? 더 이상 입안 절개와 마취 부담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얘기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핀 제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뭐 하려고 또 수술해? 바쁜데. 그냥 지금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뭐 그 찝찝하다고 굳이 뭐 빼려고 하니?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권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이상하게 제거를 하자 분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의 마케팅이고 병원의 홍보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환자분이 뭐 빼고 싶어요. 그러면 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저한테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갖고 살아도 돼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막 걱정이 된다. 뭐 절개도 싫고 마취도 부담된다.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죠.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근데 이럴까봐 두려워요. 그럼 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진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쉐이빙만으로 재건 이야기 나올 만큼 변화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쉐이빙으로 광대뼈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쉐이빙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이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무슨 광대였더라? 무슨 그것도 무슨 이지광대였나 아무튼 뭐 그런 광대가 있었어요. 여기만 째고요. 여기를 갈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 뜨듯이 아예 그냥 뼈를 통째로 뜯어내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수술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귓광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갈아내고 뭐 뜯어내고 하는 그런 수술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뼈가 아예 없어져서 그러니까 뼈가 아예 삭제되고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재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그 쉐빈 광대인가 그거 아직도 하시나 모르겠네요. 그것도 쉐이빙 하는 그런 광대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저렇게 광대 쉐이빙으로 갈아내게 되면 뼈가루 같은 거 잔여물이 미세하게라도 얼굴 속에 안 남나요? 네, 미세하게 남습니다. 안 남을 수가 없죠. 안 남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다 흡수되거나 또는 내 뼈인데 남아있으면 어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본시멘트 이마 수술도 염증으로 빼신 케이스가 10건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잘못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본시멘트 수술한 게요. 지금 2010년 됐네요. 이제 진짜 10년 이제 11년 차 들어가는데 한 근 3천 케이스 한 것 같아요. 뭐 이마 포함 뭐 여기저기 다 해서 한 3천 케이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천 케이스 정도 중에서 지금 염증 때문에 빼온 게 열 몇 개거든요. 10개, 11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마는 한 번도 뺀 적이 없고요. 앞광대 쪽에서 하나 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 쪽에서 한 8개 정도? 10개, 7, 8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 쪽은 한 번도 아직 염증 때문에 뺀 적은 없습니다. 선생님 영상과는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정수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인 지금까지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계속 뼈라고 생각해서 사실 뼈인지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커졌다 작아졌다 할 뼈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대략 2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수술이 필요할까요? 조금 먼 이야기지만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단명하게 될까 봐요.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요? 뼈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이거는 뼈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뼈는 아닐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단명한다. 지금 이게 커졌다 작았다 하려면 여기 숨골이라고 그래서 우리 애기들 보면은 대천문 여기 머리 숨골 열렸다 하잖아요. 그 숨골이 뭐 열려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프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단명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너무 건강 염려증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질문 있어요. 이렇게 카페에 답 질문 주신 분인데 오메가 쉐입.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턱끝 전진술 연장술 같이 하자며 T절골 추천받았는데요. 원장님 영상 보고 항상 보고 있던 저로서는 오메가 쉐입이 걱정돼서 T절골을 머릿속에서 제외하였는데 오메가 쉐입이 무조건 올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T절골을 하면 무조건 오메가 쉐입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체부 볼륨이 적은데 T절골을 하면 오메가 쉐입이 오는 거예요. 왜 전제를 까먹으실까 자꾸. T절골을 하면 무조건 생긴다가 아니고요. 내가 체부 볼륨이 적은데 T절골을 해서 턱을 모으거나 그러면 여기가 더 비어 보여서 오메가가 생긴다.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턱 폭이 넓은지 체부 볼륨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긴 곡선으로 다듬고 어쩌고 하면 생기겠죠. 근데 그거 역시도 내가 체부 볼륨이 많은지 적은지 이걸 생각하시라. 이 얘기지 무조건 T절골을 하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연장을 하고 전진을 하자는 걸로 보면은 턱이 짧은 거거든요.
근데 짧은 턱이면서 이게 넓으면 지금 말한 대로 해도 되지만 여기는 없는 무턱인 짧은 턱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하시면 100% 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상치 않은 감각 이상 질문. 안녕하세요 원장님. 양압 턱끝 시옷절골한 지 4개월 차입니다. 왼쪽 입술턱 오른쪽 감각 소실된 상태인데 감각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고 이 부분은 인내심 반포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일 고생 중인 증상은 감각 없는 부분에 정말 딱딱한 이물질 같은 게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신경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죠? 신경 감각이 손상을 받으면, 감각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첫째로 많이 오는 게 무감각이에요. 거의 대부분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 다음으로 오는 게 뭐냐면 이상감각이에요. 이상감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막 불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덩어리가 있는 느낌? 뭐 전기가 오는 느낌?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의사들도 이거에 대한 치료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치료라고 이제 뭐 신경과나 가면은 주는 약이 뉴론틴이라는 약인데 이 뉴론틴이라는 약은 이런 감각을 조금 멍청하게 만드는 약이지 뭐 신경 회복을 돕는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경 손상 환자가 있을 때 그냥 환자들 생활하기 편하라고 뉴론틴을 먹이는 거지 이 약 자체가 신경 손상을 뭐 회복을 도와주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속상한 건 알겠어요. 치료 목적으로 양악하고 증상이 나오고 속상하고 힘들죠. 근데 CT에서 신경은 나오지도 않고 신경 검사, 근전도 검사 있는데 다 정상이라고 하고 그러면 요건 그냥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아까 댓글에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막 죽겠다고 2, 3개월째 너무 아파서 죽겠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이 제 질문 주신 거 아까 글 보셨잖아요. 6, 7개월 되고 나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좋아지긴 좋아질 거다. 그런데 그 시기는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내셔야지 이게 6개월이면 좋아집니다. 1개월, 1년이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말한 여러 환자분 말한 반포기 상태로 좋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좋아진대네.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고 지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괜찮네? 이런 날이 그냥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답한 거 알겠고 힘든 거 알겠고 고생하신 것도 알겠지만 조금은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방송하다 보니까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